과학자들과 해양 생물학자들은 지구상의 오징어의 질량이 모든 사람의 질량을 초과한다고 말합니다. 크라켄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아무튼 이 거대한 바다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선술집의 오래된 어부들의 이야기, 여행자의 기록 및 전설에 따르면 크라켄은 거대한 오징어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렇다면 오징어의 해부학적 특성과 생식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암컷 오징어는 3,000개에서 10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양이에요. 이 생물들 중 다수는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탐험하지 못한 바다의 어두운 심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곧 오징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수온 상승으로 인해 오징어의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오징어의 빠른 번식 때문에 오징어를 바다의 잡초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잠재적으로 모든 어류와 포유류의 개체수를 초과할 수 있어요. 아마도 너무 많아서 곧 해저에 먹이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수면 가까이로 이동하기 시작하겠죠. 작은 오징어와 괴물 같은 거대한 오징어, 그들 사이에 크라켄도 한 마리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몇 마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만, 수십만 마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자연의 왕인 사람들은 크라켄을 파괴하기 위해 독을 쉽게 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을 퍼뜨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오징어는 물에 들어가면 일반 물고기, 돌고래, 고래, 해초 및 식물성 플랑크톤과 함께 고통을 겪을 거예요. 전 세계 산소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생산돼요. 사람들이 이 독극물을 바다에 퍼뜨리면 지구 생태계 전체가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다는 생명이 없는 곳이 될 거예요. 따라서 물을 오염시키는 방법은 잊어야 해요. 한동안 우리는 오징어 대재앙의 속수무책일 거예요. 20억 마리의 오징어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중 200만 마리가 크라켄이에요. 이 괴물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음식을 얻는 거예요. 그들에게 점심은 물고기 떼와 거대한 고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죠. 메갈로돈이 존재하더라도 크라켄의 거대한 촉수와 강한 부리엔 저항할 수 없을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호수, 강,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해산물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비싸졌어요. 금붕어가 있는 어항은 사치예요. 물론 인간은 거대한 오징어를 잡는 법을 배워 일부 지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해요. 오징어를 잡는 직업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낚시는 위험하고 많은 힘과 용기가 필요하죠. 두 번째 문제는 바다 여행이에요. 사람들은 매일 수백만 톤의 화물을 바다를 건너 운송합니다. 이러한 운송 덕분에 국가 전체의 거대한 비즈니스와 경제가 작동하죠. 하지만 이제 크라켄은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쳐 다니며 모든 항해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몬스터 한 마리가 작은 배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어요. 크라켄 10마리에서 20마리는 거대한 화물선을 침몰시킬 수 있죠. 이는 물류 사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제 대륙 간 통신은 항공을 통해 이루어져요. 항공 편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비행기 티켓 가격이 상승해요. 여행 비용이 너무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관광객 수가 감소해서 경제에 타격을 입어요. 크라켄은 더 많고 음식은 적어요. 해변에서 쉬는 것도 위험해져요. 공격적이고 굶주린 대왕 오징어가 해변으로 올라와 일광욕하는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어요. 모든 해안은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수영은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과학자들은 오징어와 싸우기 위해 몇 가지를 발명해요. 예를 들어 방음벽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배에는 강력한 초음파를 물속으로 발사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든 물고기를 쫓아내고 보트를 위한 길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크라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음파는 그들을 화나게 할 뿐이죠. 그들은 배에 뛰어들고 방음벽을 부숴버려요. 크라켄이 무서워하는 또 다른 것은 햇빛입니다. 크라켄은 수백만 년 동안 어두운 해저에서 살아왔어요. 그들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맑은 날씨에는 배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하지만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거나 구름이 해를 가리면 바다 괴물들이 바닷속에서 튀어나와요. 화창한 날 하루 만에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게다가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는 폭풍 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력한 투광등을 발명해요. 투광기는 괴물의 머리를 향해 광선을 비춰 어두운 깊은 곳으로 몰아넣어요. 이러한 프로젝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부 배만 이러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크라켄과 싸우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동안 오징어는 번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부족해요. 육지에서는 식량을 구할 수 없어요. 뱀이 꼬리를 삼키는 것처럼 오징어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은 거품을 일으키고 오징어는 촉수로 서로 달라붙어요. 큰 크라켄이 작은 괴물을 물리쳐요. 오징어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에펠탑만한 거대한 오징어 몇 마리가 오랜 전투 끝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작은 오징어들이 등장해요. 수십억 마리의 두 종류가 거대한 크라켄에게 달려들어요. 마치 사방에서 파리가 달라붙는 것 같아요. 거대한 괴물들은 이들과 싸울 수 없어요. 좋아요. 항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큰 배는 항해를 할 수 있지만 작은 괴물들이 여전히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 여전히 위험해요. 물류사슬은 복원됐지만 바다에는 여전히 물고기가 부족해요. 오징어는 기생충처럼 다른 생물이 지배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고기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잠시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유전자 드라이브 같은 것이 있어요. 생물의 유전 암호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의 유전자 드라이브를 구현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곤충의 게놈을 변경해서 일부 암컷 모기를 불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암컷은 모기 군집 전체에 유전자를 퍼뜨려요. 그 결과 임신하지 못하는 곤충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이들은 계속해서 유전자를 퍼뜨렸고 이는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유전자 드라이브는 침입성 곤충이나 설치류를 제거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전체 종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물이 사라지면 전체 생태계가 파괴되고 다른 동물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모기의 경우 자연은 큰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징어에 대해 유전자 드라이브를 사용해요. 하지만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일반 오징어는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3년에서 5년이에요. 과학자들이 유전자 드라이브를 개발했다면 7년 안에 작은 오징어는 모두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크라켄과 함께 작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화와 전설에 따르면 그러한 괴물 중 하나는 수백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이제 작은 오징어가 큰 오징어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유전자 드라이브가 작동합니다. 오징어를 없애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바다 생태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바다와 강에서 물고기와 해양 포유류를 채취해서 대양으로 옮겨요. 고래, 상어, 문어, 연어 및 수십만 종의 다른 종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위협이 깨어나요. 오징어와 크라켄이 해저에 살았을 때 더 끔찍한 괴물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든 절지동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괴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먼저 해양 지진이 시작돼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해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개의 등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발톱을 가진 수십만 마리의 갑옷을 입은 괴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변으로도 올라올 수 있어요. 스톤피쉬. 스톤피쉬는 미인 대회 우승은 못할 거예요. 이 미인 대회가 누가 제일 돌을 닮았는지 뽑는 게 아니라면요. 반사되지 않는 작은 눈과 거친 피부는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요. 큰 머리, 더 큰 입, 그리고 돌이 한가득이에요. 해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한번 밟거나 심지어 한번 만지는 것도 그리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이 등지느러미에는 매우 강한 독이 있어요. 이건 밟힐 때 튀어나오고 마비가 오거나 심지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도움이 급히 필요할 거예요. 이것들이 물속 또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위험한 생물들 중 하나인 게 놀랄 일이 아니네요. 바위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 조심하세요. 숨바꼭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심해 드래곤피쉬. 만약 바다에서 가장 흉측한 물고기 상이 있다면 심해 드래곤피쉬가 우승할 거예요. 끈적거리는 비늘이 없는 피부, 거대한 치아, 그리고 엄마만이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진 이 바다의 나쁜 녀석은 얽혀서 좋을 게 없어요.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표면 아래 213m와 1829m 사이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하죠.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함께 심해 드래곤피쉬는 먹이를 잡기 위해 생물 발광하는 신체 부위에 의존해요. 또 아래턱에서 나오는 끝에 붉은 빛이 나는 매달린 부속기관을 사용해요. 많은 물고기들이 이 작은 빛을 먹이로 착각해서 심해 드래곤피쉬의 턱으로 유인되죠. 아주 똑똑해요. 드래곤피쉬 진짜 똑똑해요. 송곳니 물고기.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 1668m 깊이의 해구예요. 바다 표면에서 거의 11km 아래에 있죠. 이걸 염두에 두세요.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탐험이 덜 된 곳 중 하나예요. 또 지구 해양의 가장 깊은 지역이기도 하죠. 비록 많은 생물들이 아직 인간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송곳니 물고기에 대해 알게 되는 소름 끼치는 기쁨을 누렸어요. 송곳니 물고기는 뻔뻔스럽게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요. 저것 좀 보세요. 송곳니 물고기는 육식성 동물이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입에 걸리는 거의 모든 걸 먹고 살아요. 이 물고기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접촉 화학 반응에 의존해요. 다른 말로 하면 깊은 바닷속에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에서 나오는 화학 잔류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심해어들과는 달리 이들은 몸에 빛을 내는 세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거긴 꽤 어두워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마주치는 게 뭐든 다 씹어 먹어버릴 거예요. 이 녀석들은 꽤 무서워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길이가 겨우 18c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전 바다에서 느긋하게 수영하는 동안 이런 것들과는 마주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둥클레오스테우스. 아주 묘하게도 바다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알려진 이 선사시대 물고기는 이빨이 없었어요. 이빨은 뼈로 된 판으로 대체되어 그 크기의 다른 괴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턱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상어. 만약 상어에 관한 영화가 무섭다고 생각했다면 이 다음 심해 생물은 두 번 다시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고 맹세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914m의 물속에 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할 거예요. 마귀상어는 여러분의 최악의 악몽에서 나온 생물과 상어가 섞인 것처럼 보여요. 이 상어들은 검처럼 튀어나온 주둥이와 그에 걸맞은 튀어나오는 턱을 자랑해요. 회색빛이 더 많은 다른 상어들과는 달리 이 소름 끼치는 녀석은 분홍색인데도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거친 표정 외에 과학자들이 마귀상어에 대해 진짜로 알고 있는 건 뭘까요? 글쎄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길이가 5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빼고요. 이 녀석들에 대해 배울 게 아직 많은 것 같네요. 감히 그런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어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많은 종들은 산소를 얻기 위해 아가미로 물을 계속 이동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들이 쉬는 동안 반쯤 깨어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상어는 심지어 눈도 감지 않아요. 쿠키커터 상어. 이 상어의 아랫니는 크고 날카로운 반면 윗니는 훨씬 작은 살아있는 공포예요. 상어의 이빨이 빠지면 상어는 칼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빨을 먹어요. 상어에겐 꽤 똑똑한 해결책이네요. 주름상어. 주름상어를 공부하는 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포탈을 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 심해를 누비고 다닌 이래 이 뱀장어같이 생긴 상어들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러요. 이 상어들의 입은 뒤쪽으로 향해 있는 25개의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차 있어요. 총 300개나 되죠. 1884년에 출판된 에식스 연구소의 회보에 게재된 상어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먹이를 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게 만들어졌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히도 주름상어는 바다 표면 아래 119m에서 1280m 사이에 살고 있어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건 치과 의사들의 최악의 악몽일 거예요. 노던 스타게이저. 이 귀요미 좀 보세요. 노던 스타게이저는 분명 해저에서 보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생물은 먹이를 기다리기 위해 얼굴을 위로 두고 모래 밑에 몸을 숨겨요. 테슬 워베공 샤크. 여기 목록에 또 다른 카펫상어가 있네요. 바다 밑바닥에 낮게 누워 끈기 있게 먹이가 오길 기다리죠. 퉁소상어. 퉁소상어는 사실 상어가 아니라 뼈가 아주 많은 물고기예요. 이것 또한 살아있는 화석이죠. 지난 4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상어와 인간은 약 4억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통 조상이 있어요. 비록 우리 둘 다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했지만 여전히 그 연관성의 흔적이 몇몇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코끼리 상어의 유전체는 인간과 매우 유사해요. 리오플레우로돈. 이 무시무시한 생물들의 목록은 무서운 선사시대의 리오플레우로돈에 대한 언급 없이는 불완전할 거예요. 이 육식성 해양 파충류는 주라기 중기의 칼로비아 시기에 존재했고 길이 2.7m로 바다를 지배했어요. 과학자들은 리오플레우로돈이 장거리를 헤엄칠 수 있는 능력과 노처럼 생긴 4개의 다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해 해구에서 번성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아마 이 지역의 다른 동물들처럼 먹이를 향해 나아가진 못했겠지만 아주 무자비하고 효율적으로 가속하고 공격했어요. 게다가 먹이 냄새를 맡기 위해 긴 주둥이에 의존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냥 시 이들이 시각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믿게 되었죠. 그건 어두운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약 1억 5천만 년 전 리오플레우로돈은 번성하는 다른 해양 파충류들과의 먹이 경쟁으로 인해 멸종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다행이라고 말한다면 다들 동의하시겠죠? 과학자들이 해저의 5%만을 탐사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바다 생물들을 발견한 걸 생각해보면 심해에 어떤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을지 우린 상상만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건 여러분의 상상 속에 간직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넓은 주둥이 상어. 이 상어는 여과식자이며 비록 거대한 입이 꽤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간 친화적이에요. 돌묵상어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헤엄쳐요. 마치 트위터에 있는 듯 말이죠. 꿀꺽장어. 이 심해 장어는 한 번에 자신의 2배 크기의 먹이를 삼킬 수 있는 쉽게 팽창하는 배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턱 모양을 갖고 있고 길이가 약 61에서 91cm에 이를 수 있어요. 해저 근처에 있는 큰 통나무 보이시나요? 어쩌면 오래된 배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보물, 금, 다이아몬드, 난 부자예요. 가까이 다가가면서 뭔가를 알아차려요. 이게 헤엄치네요? 상어나 돌고래는 아니에요. 바다 악어예요. 자,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바다에서 이 파충류들 중 하나와 마주친다면 여러분을 음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악어의 목에는 물속에서 익사하는 걸 막아주는 특별한 판막이 있지만 그렇다고 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가까운 섬으로 가는데 그곳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디 서핑을 하는 거예요. 페리를 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멀리서 보는 건 괜찮을 거예요. 바로 해안으로 헤엄쳐가지만 마세요. 얕은 물에서 먹이 사냥을 위해 매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 번이라도 백상아리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악어와 함께 다이빙을 할 때예요. 적절한 동기가 있다면 이들은 기꺼이 악어만한 한 입을 베어 물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바다의 거의 95%는 아직 탐험되지 않았으니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용감한 탐험가들, 심해 카메라들, 그리고 훌륭한 고고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또 수백만 년 전에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몇몇 믿을 수 없는 바다 생물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2.7m의 거미개에서부터 18m의 선사시대 메갈로돈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 거주자들은 생김새와 크기가 참 다양해요. 하지만 거대한 몸집으로 유명한 바다 생물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고래종 중 어떤 게 가장 큰지 추측할 수 있나요? 자, 범고래는 아니에요. 좋은 추측이지만요. 범고래는 7m에서 9.8m까지 자랄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고래로 스쿨버스보다 약간 작아요. 일각고래는 어때요? 아니요, 이들도 가장 크지는 않아요. 이 바다의 유니콘들은 주로 북극해에서 살고 4m에서 6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이건 2.7m의 엄니까지 포함한 길이죠. 맞히는 게 힘드나요? 좋아요, 제가 졌어요. 여전히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가장 큰 고래는 흰긴 수염고래예요. 입이 떡 벌어지는 25m에서 32m의 흰 긴 수염고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고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큰 동물이에요. 진짜로요. 이 동물들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크고 선사시대 메갈로돈보다 더 커요. 만약 흰 긴 수염고래를 스쿨버스 옆에 놓아둔다면 그걸 삼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흰긴 수염고래의 혀는 코끼리 무게와 같을 수 있고 심장은 자동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 거구의 생물이 매일 약 4톤의 크릴 새우를 먹어야 하는 게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오늘날 흰긴 수염고래의 웅장한 비율과 경쟁할 수 있는 동물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완전히 다른 종이지만 좋은 경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를 거예요. 해파리예요. 아니요, 해안가에 밀려와 해변에서의 완벽한 좋은 하루를 망치는 작은 해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해파리인 사자갈기 해파리 말이에요. 이 무척추 동물은 길이가 36.6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또한 빨간색, 보라색, 심지어 주황색 같은 다양한 화려한 색들이 있죠. 게다가 길이만으로 놀래주기가 성에 차지 않는지 사자갈기 해파리는 70에서 150개에 이르는 엄청난 8세트의 촉수를 자랑해요. 총 1200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 대왕쥐 가오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오리예요. 이들의 날개 길이는 버스보다 길 수 있어요. 이 녀석들은 길이가 9.1m에 이를 수 있어요. 또 모든 물고기 중에서 몸 크기에 비해 가장 큰 뇌를 갖고 있죠. 노란 가오리 사촌들과 달리 쥐가오리는 독이 있는 꼬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자갈기 해파리와 흰긴 수염고래가 가장 긴 바다생물 자리를 아직 뺏기지 않았지만 길이가 훨씬 더 길 수 있는 한 해양생물이 있어요. 멘탈플로스닷컴에 따르면 작은 불에 간 해파리는 촉수 등을 다 합치면 길이가 50m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이들은 해파리와 많이 닮았지만 실제로는 관해파리라고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으로 동일한 수백, 때로는 수천 마리가 있어요. 이들의 긴 촉수는 유기체가 먹이 잡는 걸 돕고 침은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이에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촉수 중 하나가 유기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분해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물 주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떨어져도 이 촉수는 여전히 여러분을 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바다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세요. 작은 불에 간 해파리의 침에 쏘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하지만 만약 쏘인다면 그 부작용은 부푼 상처, 위경련, 심박수 증가, 그리고 배탈로 좋지 않을 거예요. 이 긴 생물들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겠지만 보기에는 확실히 예뻐요. 저 색깔들 좀 보세요. 샤스타사우루스는 현존했던 가장 큰 해양 파충류예요. 이 포식자들은 약 2억 1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살았어요. 이 놀라운 거구는 길이가 21m에 이를 수 있었고 무게가 75톤 이상 나갔어요. 즉 샤스타사우루스는 흰긴 수염 고래만큼 무거웠죠. 그리고 만약 이 생명체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다면 7층 건물만큼 클 거예요. 이런 외관에도 불구하고 샤스타사우루스는 사실 크기에 비해 꽤 날씬했는데
늑골의 직경이 겨우 2m였어요. 여러분은 이 큰 녀석이 다른 공룡들을 씹어먹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파충류는 작은 물고기와 문어, 오징어와 같은 구종류로 구성된 식단으로 살았어요. 알베르토 넥테스는 대표적인 수장용과인데 그 뜻은 이 해양 파충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목에 작은 머리와 물속을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큰 지느러미 같은 팔다리를 가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 생물들은 7,600만 년 전에서 7천만 년 전 북아메리카 주변의 바다를 점령했어요. 이 바다 괴물의 길이는 11.5m에 이를 수 있었고 목은 그 길이에서 7m를 차지했죠. 목은 진정한 신기록을 세웠는데 무려 76개의 뼈가 있었어요. 인류에게 알려진 어떤 동물도 목에 그렇게 많은 척추뼈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긴 목이 필요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해저에서 조개를 모으기 위해 사용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그들의 주요 먹이인 물고기와 오징어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수생 파충류는 위에 위결석도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지름이 14cm나 됐죠. 틸로사우루스는 모사사우루스과에 속했어요. 약 8,500만 년에서 8천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얕은 바다를 지배했었죠. 거대한 포식자였고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것의 길이는 13m에 달했어요. 좁고 유체역학적인 몸을 갖고 있었고 먹잇감을 때리고 기절시키는 데 썼던 뭉툭하고 강력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몸은 민첩한 지느러미와 조종할 수 있는 지느러미로 장식된 긴 꼬리를 갖고 있었어요. 틸로사우루스는 육식동물이었고 먹이는 물고기, 거북이, 그리고 작은 상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사사우루스 수장용, 그리고 날지 못하는 새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프탈모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이 선사시대 파충류는 쥐락이 후기에 번성했고 전 세계 바다에서 살았어요. 뉴다이너소어닷컴에 따르면 오프탈모사우루스의 몸무게는 약 2,722kg이었고 약 4.9m까지 자랐어요. 오늘날 존재하는 벨루가 고래와 거의 비슷한 길이죠. 우리가 직접 그들을 볼 기회가 생기기 전에 멸종된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화 같은 큰 눈과 돌고래 같은 이목구비가 꽤 귀엽기 때문이죠. 물론 오프탈모사우루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과 의사가 되었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을 시험해 본 거예요. 모사사우루스는 약 6,600만 년 전에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실로 거대한 포식자예요. 화석 증거에 따르면 어떤 표본들은 길이가 15m 이상일 수 있다고 해요. 이 사실은 모사사우루스를 그 시대의 가장 큰 해양 육식동물로 만들어요. 이 생물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양쪽 턱에 두 줄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장식된 말 그대로 수백 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악어처럼 생긴 머리였어요. 중요한 건 모사사우루스가 물속에서 먹이를 잡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공룡이 그 모든 이빨과 더불어 특별한 걸 갖고 있던 이유죠. 입천장에 뼈에 고정된 익상 이빨 말이에요. 이게 사냥하고 먹이를 잡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줬어요. 스틱소사우루스는 수장용과에 속했고 약 8,500만 년에서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어요. 이 공룡을 언뜻 보면 이들을 바다뱀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엄청난 실수일 거예요. 스틱소사우루스의 길이는 약 10.6m였지만 그 길이의 4.8m 이상은 긴 뱀처럼 새긴 목이 차지했어요. 비교적 작은 몸집이었고 무게는 약 4톤이었어요. 입에는 물고기를 잡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원뿔 모양의 이빨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소화에 도움을 주었던 배에 있는 위결석이라고 불리는 200개의 작은 돌들 덕분에 먹이를 씹을 필요가 없었어요. 동시에 일부 과학자들은 스틱소사우루스가 특정 종류의 물고기를 찾아 해저로 가라앉기 위해 이 돌들을 사용했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네시와 비슷하네요. 바다 밑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는 누굴까요? 악어요? 아닐걸요? 네스오 괴물이요? 제발요. 그건 존재한 적이 없어요. 크로노사우루스는 어때요? 멸종했지만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만약 이 생물체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했다면 어떤 모습일지 봅시다. 우선 중요한 것부터 먼저요. 과연 이들은 무엇일까요? 크로노사우루스는 시원하고 위도가 높은 에로망가 해에 살았던 해양 육식동물이에요.
백악기 초기인 9천만 년에서 1억 2천만 년 전 사이 호주 내륙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살았어요. 선사시대 파충류와 거북이와 관련이 있는 걸로 유명한 콜롬비아 근처에서 이 생물의 거의 완전한 화석도 발견되었죠. 이 사실은 제가 묘사하려는 괴물이 전 세계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사우루스라는 걸 듣고는 공룡이군 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들은 파충류였어요. 플리오사우루스라고 불리는 플리오사우루스 상과의 가장 큰 일원이에요. 화석 증거에 따르면 무게가 9,000kg이 넘고 길이는 약 9m였어요. 이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긴 악어는 필리핀의 로롱이라는 이름의 바다 악어였어요. 길이가 6m였고 무게가 1133kg이 채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여전히 평균 크로노사우루스보다 3m 더 짧고 엄청나게 가벼워서 비교해보면 악어는 마치 예쁜 금붕어에 지나지 않았어요. 무서운 길이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사우루스의 신체적으로 가장 위압적인 특징은 머리였어요. 두개골은 약 2.5m였고 몸 길이의 크기를 고려할 때 사실 비율적으로 컸어요. 크로노사우루스의 입 안에 들어갈 만큼 운이 없던 것들은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짐승의 이빨은 사실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말 취소할게요. 이 괴물의 입 안에 있는 건 고사하고 이빨 없는 뱀과 있는 것도 자신 없어요. 하지만 특히 악어나 다른 육식성 파충류와 비교했을 때 크로노사우루스의 이빨은 날카롭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 선사시대 바다생물의 이빨은 대신 원추형이었어요. 모양이 원뿔형이었단 뜻이에요. 불행하게도 덜 날카롭다고 해서 덜 위험하진 않았어요. 이빨은 거대했고 꼭대기에서부터 뿌리 밑바닥까지 30cm가량 자랄 수 있었어요. 분명히 크로노사우루스가 매우 강력한 턱힘을 갖고 있었단 걸 의미하죠. 최대 3만 뉴턴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큰 바다악어가 문 것보다 거의 2배나 더 강력한 거예요. 이빨이 뭉툭해서 먹이를 물었을 때 비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빨의 크기와 모양은 단순히 열고 닫고 무는 것에 완벽했죠. 바다거북이 갖고 있는 가장 튼튼한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물체를 으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악어처럼 크로노사우루스도 목이 짧은 걸로 여겨져요. 이건 그들이 도망치는 작은 동물들을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적응된 것일지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몸은 방추형의 유선형이었어요. 그건 양쪽 끝이 좁아져서 물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크로노사우루스는 또 4개의 노처럼 생긴 팔다리를 갖고 있었어요.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더 컸어요. 그 길이가 약 2m까지 달할 수 있었죠. 대체로 이걸로 크로노사우루스는 물속을 쉽게 헤엄치고 궁극적인 포식자가 될 수 있었어요. 프레데터 X를 볼까요? 이것은 2009년 노르웨이의 군도에 있는 스발바르 근처에서 발견된 한 생물의 화석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화석은 평방 인치당 33,000파운드의 무는 힘을 가진 길이 15m, 무게 45,300kg의 괴물로 확인됐어요. 이건 알려진 동물 중 가장 강한 턱힘일 거예요. 비록 프레데터 X가 아직 어떤 특정한 종류의 동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크로노사우루스와 같은 플리오사우루스일 거예요. 그리고 비록 프레데터 X가 아니더라도 크로노사우루스는 지구 대양을 돌아다닐 때도 여전히 가장 흉포한 타이탄이었어요. 크로노사우루스는 사실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크로노스는 초강력한 존재들의 세대에서 타이탄으로 여겨졌죠.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괴물인 크로노사우루스가 실제로 식욕을 채우기 위해 먹은 건 뭘까요? 이 생물은 바다거북, 오징어, 그리고 엘라스모사우루스과와 어룡과 같은 그 시대의 더 큰 해양 파충류들을 먹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 크로노사우루스의 왕국에 악어가 존재했다면 악어 역시 이 동물의 점심 식사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암시하죠. 크로노사우루스 화석에서 나온 증거가 있는데 크로노사우루스가 상어도 잡아먹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짐승을 바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사실이라는 걸 알아요.
크로노사우루스가 있을 땐 아니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작은 이빨이 없었다면 소화를 돕기 위해 온갖 종류의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갈아내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이 바다 생물들의 잔해에서 많이 발견된 둥근 돌의 존재를 설명해요. 연구원들은 부력을 조절하거나 음식 소화를 돕도록 이 돌들을 삼켰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해저에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다가 우연히 삼켰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있죠. 마치 크로노사우루스가 가진 힘과 크기로 이미 비열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처럼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도 있어요. 크로노사우루스가 저녁을 먹기 위해 모든 인상적인 특성을 사용한 후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처음에 음식을 갖고 노는 걸 좋아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사냥하는 게 너무 쉬워서 아마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있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자, 이제 이 생물들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만약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면 어떨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건 그렇고 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죠? 크로노사우루스는 6,6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켰던 바로 그 KT 운석에 의해 완전히 멸종되었어요. 하지만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부터 모사사우루스라고 알려진 더 크고 더 악랄한 해양 파충류들로부터 큰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항상 승자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최고의 해양 파충류죠.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지구를 배회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건 명백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바다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할 수 있나요? 상어와 범고래에 관한 유명한 영화들이 끼친 영향을 근거로 볼 때 바다의 크로노사우루스의 존재가 해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어와 고래를 아침 식사로 먹을 바로 그 생물 말이에요. 해변은 확실히 조용한 산책을 하기 좋은 장소가 될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보트 타기, 서핑,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활동들은 어떨까요? 이 9m짜리 짐승이 자기 밑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 누가 감히 시험해 볼 것 같나요? 인간을 믿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가정할게요. 이게 매년 약 179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세계 해양 관광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전곡을 찌르네요. 지금까지 바다를 배회한 가장 비싼 요트는 히스토리 슈프림이라고 불렸어요. 여기 주침실에는 24캐럿의 금 파노라마 벽 수족관뿐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로 만들어진 동상과 운석, 암석으로 만들어진 벽이 있다고 믿어졌어요. 어쨌든 이 요트의 가치는 거의 6조 원에 달했는데 이건 크로노사우루스로 인한 해양 관광의 잠재적인 피해 금액으로 이런 걸 38척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야수가 자신들의 호화로운 수족관에 나타나지 않아 요트의 주인은 확실히 행복했겠네요. 사실 너무 호화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출신의 비즈니스 천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히스토리 슈프림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죠. 소문에 의하면 단순히 소위 디자이너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해 조작된 정교한 거짓말이었을 거라고 해요. 어쨌든 전 문제가 여기서 그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바다 근처에 있든 없든 간에 실제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동물의 다리가 자라서 육지에 사는 것에 적응해서 우리를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할 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크로노사우루스가 해상무역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주목하려고 해요. 미국에서 해양 운송은 국가 무역의 76%를 차지해요. 게다가 100여 개 이상의 필수 의약품이 바다에서 유래해요.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다는 우리 인간들의 거대한 식량원이란 것도 언급할게요. 크로노사우루스의 존재는 우리가 보통 당연하게 여기던 바다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